파트 3에서는 저장 장치의 관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의 주요 내용은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훑어보고요.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디렉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공간을 관리하는 그 내용과 그것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의 종류를 알아볼 텐데요. 파일이라는 것은 이름을 표현할 때 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이름 점 확장자 해서 확장자라는 것에 의해서 그 파일의 성격을 구분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만들 때에 마지막 이름 다음에 마지막에 점 찍고요.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확장자를 붙여서 이름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파일의 이름을 만들 때에 여기 보시는 백슬래시라든가 뭐 별표라든가 이런 특수한 기호들은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파일들은 궁극적으로 저장이 될 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디스크 또는 뭐 보조 기억 장치 이런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파일의 포맷의 종류에는 뭐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BMP, JPG, GIF, PNG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음악 파일에는 MP3, 웨이브, OGG 이런 파일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파일의 확장자를 살펴보시면은 MP3나 BMP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을 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자가 붙어 있으면 어떤 형식의 어떤 내부적인 표현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표준에 맞추어서 일치시켜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읽고 하도록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응용 프로그램 제작자가 새로 그 확장자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어 보시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그 확장자를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확장자로 붙여서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파일 종류와 확장자들을 보시면은요.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에 .exe 또는 .com 이 두 개의 확장자가 붙어 있는 파일들이 실행이 가능한 실행 파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파일들에는 그 프로그램명을 따라서 .c, .cpp, .java, .python의 py 이런 확장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문서 파일에는 텍스트 파일 뭐 이런 것도 hwp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실 테고요. 동영상 파일에는 AVI나 MP4와 같은 파일들이 있고 음악 파일의 종류에는 웨이브, MP3와 같은 것들이 있고 이미지 파일에는 여기 보시는 비트맵이니 JPG니 다양한 파일들이 있고요. 압축 파일의 경우에는 RAR, ZIP, 그 다음에 ARC 이런 파일의 확장자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실행 파일과 데이터 파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행 파일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메모리로 가지고 와서 CPU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파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되는 파일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앞서 확장자로 봤을 때는 .exe 또는 .com과 같은 확장자가 붙어있는 파일이 실행 파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데이터 파일인데요. 프로세스나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파일을 데이터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의 확장자 그리고 파일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파일의 내부적인 구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파일이라는 것이 저장이 될 때요. 파일의 구조의 가장 그 심플한 표현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요. 파일 안에는 헤더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이 데이터 영역이 파일의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일의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 이제 헤더라는 거죠. 이 헤더에는 이 데이터의 파일에 해당하는 각종 정보들을 모아서 데이터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파일이에요. 그러면 파일 헤더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느냐?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파일의 버전, 파일 사이즈, 만든 날짜, 만든 사람, 기타 등등 이런 정보를 헤더 부분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윈도우즈에서
탐색기를 이용하셔서 파일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실 때에 보는 방법이 아이콘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뭐 큰 아이콘으로 보는 방법 중에서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 수정된 날짜, 그 다음에 파일의 형식이 무엇인지 이런 자세한 것들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게 각 파일의 헤더에 데이터와 같이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파일의 확장자를 보게 되면은요,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 파일인지.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기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어느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을 때 또는 열었을 때 그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도록 또는 실행하도록 하는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요. 어느 파일이 있는데 제가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상에서 선택을 해놓고요. 이미지 파일을 한번 클릭해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 위에서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 메뉴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쭈르륵 하고 응용 프로그램들의 명단이,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이 이 파일을 열 수 있는 또는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 안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항상 어느 이미지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여는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지 않고 항상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열리잖아요. 기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기본 연결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파일의 속성에 가서 보시면은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변경 버튼이 있어서 여기를 누르시면 이 파일을 내가 더블 클릭할 때마다 어떤 응용 프로그램으로 열어줘라 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 프로그램까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디렉터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디렉터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폴더라는 이름으로 더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파일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곳. 이게 사실은 곳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관련된 파일들을 하나로 모아놓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디렉터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폴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렉터리는 계층 구조를 이룰 수가 있게 되죠. 디렉터리 밑에 또 다른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그 수많은 파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운영체제 내부적으로 볼 때는요, 디렉터리도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 파일 안에 그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는 파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파일의 리스트를 쭉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 파일들의 묶음을 디렉터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디렉터리는 계층 구조를 아까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계층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디렉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앞서서 봤었던 거 보면은 C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표현하는 그 가장 상위의 디렉터리를 루트 디렉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보시면 루트 디렉터리 밑에 문서와 영화, 음악을 저장할 디렉터리들을 따로 만들고요. 음악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는 팝송을 저장할 디렉토리, 가요를 저장할 디렉토리를 또 나누고 그 각각의 디렉토리 밑에 파일들이 저장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계층 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디렉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요. 파트 2에서 배웠었던 그 운영체제에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를 메모리 관리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 운영체제에서 파일들을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파일을 정리해서
뭐 지울 수도 있게 해줘야 되고 그 파일들을 옮길 수도 있게 해줘야 되고 그룹핑해서 묶을 수도 있게 해줘야 되고 이런 기능을 운영체제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컴퓨터에서 파일이나 자료를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조직하는 그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체계를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어떤 파일 시스템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 파일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저장 장치를 관리하게 됩니다.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은 FAT이라고 해서 이거는 옛날 방식의 윈도우에서는 FAT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했었고요. 최근 방식은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 붙어있는 FS가 파일 시스템의 약자예요. 리눅스라는 그 PC용 운영체제에서는 ext3, ext4와 같은 파일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파일 시스템의 차이가 뭐냐?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서 어떤 정보로 표현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스크 파티션을 나누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드디스크 하나 있는데 그거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의 파티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각 파티션별로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체제가 활용하는 이 파일 시스템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역할은 파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파일을 참조하거나 뭐 공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파일 시스템에서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보조 저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할당을 한다거나 그 파일을 새로 저장하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공간들을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파일의 무결성 미케니즘이라는 것을 동작시켜서 파일을 잘 관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일이 의도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그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파일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이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 정보와 그거에 관련된 헤드 정보, 헤더에 포함되는 각종 정보들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 파일을 어느 사용자가 읽거나 씀으로 인해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이 잘못 지워지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그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가지고 파일을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접근 방법은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에게 어떤 파일은 드러나도록 보여주고 어떤 파일은 왜 숨긴 파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숨겨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이런 관리의 역할을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자,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들은 파일 테이블이라는 것을 관리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저장 장소에 이제 저장 장치에 파일 A에서부터 E까지의 5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139 이거는 여기가 이제 저장 장치라고 봤을 때 저장 장치가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요 각각을 블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파일 A는 3개의 블록만큼의 사이즈를 가지는 파일이에요. 사이즈가 3개 블록만큼이 필요한 그 파일인데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일 A를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저장 공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할 때는 블록 단위로 이렇게 띄워서 이산적으로 1번 여기 블록에 해당하는 파일, 그 다음에 파일 A의 두 번째 블록은 여기 3번, 그 다음에 파일 A의 세 번째 블록은 여기 9번 블록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각각의 파일들이 블록 단위로 어떤 블록에 분산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관리하는 그 방법으로 파일의 테이블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안에서 파일을 관리할 때에 포매팅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운영체제 대부분이 포매팅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포매팅이라는 것이 뭐냐면 디스크에 파일 시스템을 탑재한 다음에 그 디스크 표면을 초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제 새로 디스크를 샀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거의 포매팅이 되어서 디스크가 판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전에 누군가가 사용하던 그 디스크를 가져다가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전에 사람이 쓰던 각종 데이터의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싹 초기화하고 새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 포매팅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매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빠른 포매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얼룩덜룩한 데이터는 다 지우지 않아요. 그대로 둡니다. 대신 파일 테이블만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테이블을 싹 지워 놓으면은 하나의 파일도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뭔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싹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파일 포매팅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느린 포매팅은 전체 파일의 그 블록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포매팅은 빠르겠죠. 왜냐하면 이 파일 테이블만 지우면 되니까요. 근데 느린 포매팅은 전체 파일 블록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 지워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 이 포맷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파일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데이터 전송 단위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데이터는 블록 단위로 아까 저장되고 전송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블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디스크, 우리가 컴퓨터의 구조를 배웠을 때에 하드 디스크는 이렇게 둥그런 자기 디스크 형태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디스크에 이렇게 원을 따라서 가는 그것들을 그 트랙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트랙을 일정한 간격으로 케이크 나누듯이 나누게 되면은 그 하나의 이렇게 조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조각들을 섹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디스크에서 가장 작은 저장 단위는 섹터가 되는데 섹터 단위로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려면 섹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돼서 섹터를 여러 개 묶어서 섹터보다는 큰 단위인 여러 개의 섹터로 이루어진 블록이라는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관리자에서는 블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다른 데이터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 단위가 데이터의 전송 단위이기도 하면서 저장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때 파일 시스템마다 블록 크기를 정하게 되는데요. 블록 크기는 시스템마다 달라요. 그래서 포맷할 때에 이 디스크를 사용할 때에 블록 크기를 얼마로 사겠느냐 하는 블록 크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기본값이 4096바이트를 블록 크기의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블록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록 크기를 작게 하면 할수록 저장 장치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금 필요한 거는 조금만 할당하고 많이 필요한 거는 다 가져다 많이 하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작게 하면 파일이 너무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지니까요. 그 파일을 입출력할 때 저장하거나 읽어오거나 할 때 찾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비교해가지고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그 파일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의 파일이 어떤 블록에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를 처음 사용할 때는요, 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다 비어 있었더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 저장되는 파일들을 저장하려고 보니 모든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묶어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두 줄이 파일 A, 밑에 있는 두 줄이 파일 B, 세 줄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두 칸이 파일 C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 파일을 또 저장해야 되면 여기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이 영역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초기 상태에는 이랬어요. 그런데 디스크라는 게 우리가 파일을 저장했다가 지웠다가 막 복원했다가 이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연속적인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뻥뻥뻥뻥 구멍 뚫린 이 하얀색 공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나머지 공간들은 꽉 차 있는 이런 상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파일이 2블록짜리 2개의 블록 크기만큼을 필요하는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연속되어 있는 2개의 블록이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기는 하군요. 그러면 3블록짜리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3개의 연속되어 있는 블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하드디스크를 처음 사용할 때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지만 지우고 쓰고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을 조각화 또는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과 단편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큰 파일을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여기저기 나눠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나눠서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 파일을 참조할 때 한 주소만 찾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소를 여러 군데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각화 때문에 항상 이거를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그 기억 공간에다,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저장 공간에다 저장하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조각화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런 성능 저하를 이제 극복하려고 주기적으로 조각 모음이라는 걸 실행해요.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컴퓨터 시스템이 켜져 있으면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해서요.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공간을 몰고 비어있는 공간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조각 모음을 실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그거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일부러 디스크에 조각 모음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그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조각 모음을 자주 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이 저장 공간들을 크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각 모음을 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억 공간을 자꾸 큰 덩어리로 만들다 보면은 그 큰 덩어리의 앞부분, 그러니까 그 큰 덩어리에 이 데이터들이 모아진 그 저장 장치의 앞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저장 장치의 수명이 그 부분만 빨리 닳아서 단축될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조각 모음을 하고 그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파일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파일 시스템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관해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보시는데요. 이게 FAT 파일 시스템의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FAT이라는 파일 시스템은 윈도우즈에서 옛날 버전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던 그런 파일 시스템이라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파일 테이블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파일들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FAT이라는 파일 시스템에서는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 제어 테이블이라는 거 하고요. 파일 할당 테이블이라는 것을 관리를 해요. 두 개로 나누어서요. 근데 파일 제어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파일의 그 시작 주소 있잖아요. 시작 주소라는 게 블록 여러 개의 파일이 나눠져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 여러 개 블록 중에서 어느 블록에 첫 번째 블록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블록 주소를 관리하는 게 파일 제어 테이블이고요. 파일 할당 테이블은 각 블록의 다음 블록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떤 파일이 3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파일 제어 테이블에는 2번 블록이라는 시작 위치만 나타나져 있는데 그 나머지 2개 블록에 대한 정보는 할당 테이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에 파일 B가 있어요. B는 2번 블록에서부터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 제어 테이블에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파일을 쫙 읽어다가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할당 테이블에 그러니까 2번 블록을 참조한 후에 할당 테이블에 2번 엔트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4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요게 두 번째 블록은 4번 블록, 그 디스크에 4번 블록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4번 블록에 가서 데이터를 쫙 가다가 이제 사용자한테 이렇게 모아서 보여줄 거고요. 4번 블록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4번 엔트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4번 엔트리에는 12번 블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다시 12번 블록에 찾아가서 그 블록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합치고 그리고는 12번 엔트리를 찾아갑니다. 12번 엔트리에는 8번 블록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8번 블록의 값을 가져다가 합치고 8번 엔트리를 찾아가면 거기에 null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여기가 파일 끝이라는 표시예요. 그렇게 보면은 B라는 파일은 2번, 4번, 12번, 8번에 해당하는 4개의 블록의 정보들을 쫙 나누어서 저장해 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순서가 2번,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12번, 다음에 8번 이렇게 쫙 순서대로 그 데이터들을 가져다 모으면 파일 B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FAST32 앞서서 이제 예제에서 설명드렸던 윈도우즈용 파일 시스템이고요. NTFS는 최신에 사용되는 그 파일 시스템인데요. 윈도우즈에서 이런 두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FAST32는 32GB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요즘 우리가 하드디스크 훨씬 더 크게 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NTFS를 쓰는 거고요. 그 FAST32에서는 파일 하나의 크기를 4GB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4GB보다 더 큰 사이즈의 파일은 처리할 수 없도록. 근데 현재 USB 메모리에서는 대부분 FAST32 그 파일 시스템을 여전히 사용을 합니다. USB는 메모리 자체가 작잖아요. 용량 자체가. 그리고 4GB보다 큰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면은 빈 공간이 없다라고 나와요.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AST32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4기가가 넘는 파일을 USB에다 저장하려고 그러면 USB의 파일 시스템을 NTFS로 바꿔주면 해결이 돼요. 대신 NTFS 그 형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치 USB의 파일 시스템 NTFS로 바꿔놓은 다음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 왜 차량 같은 데다가 이렇게 USB 끼워서 음악 같은 거 듣잖아요. 근데 인식 안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FAST32, NTFS 이런 파일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 하드 디스크 또는 저장 장치의 빈 공간을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을 할 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조각조각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파일의 사이즈가 10개의 블록이 필요한데요. 10개의 블록이 어디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하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테이블을 다 뒤져서 빈 공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그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빈 공간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 블록 정보만 모아놓은 정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프리블랑 리스트다, 빈 공간 리스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그 파일을 저장해야 될 때 빈 공간을 빨리 찾아서 그렇게 할당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실게요. 파일을 이제 삭제하면 빈 공간이 생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삭제하는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파일 시스템이 그 빈 공간을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파일, 여기서는 파일 B라고 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 있잖아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에 할당되어 있는 파일을 지우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딜리트 한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딜리트 할 때에 자 2번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번에 있는 2번 블록을 썼었죠. 그 다음에 4번 블록, 4번 엔트리 찾아가면 12번 블록, 12번 찾아가면 8번 블록, 8번 찾아가면 널이니까요. 2, 4, 12, 8에 해당하는 4개의 블록이 파일 B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자가 이 파일을 지웠어요. 그러면은 순진한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기억 공간에 해당하는 이제 엔트리도 싹 지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억 공간에 찾아가서 그 기억 공간을 다 0000으로 초기화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포맷 말씀드릴 때 빠른 포맷과 느린 포맷이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느린 포맷에서는 그 기억 공간을 실제로 다 지우지만 빠른 포맷에서는 테이블만 지운다고 그랬었잖아요. 같은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번,
5번, 13번이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노란색에 해당하는 파일 B를 딜리트 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사실 내비두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던 4라는 블록 번호를 지울 필요 없이 요 빈 공간 리스트에다가 2번 폈어. 그 다음에 4번 블록 폈어. 12번 블록 폈어. 8번 블록 폈어. 요렇게 빈 공간 리스트에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새로운 파일을 할당하려고 볼 때 운영체제는 여기 할당 테이블을 실제 보는 게 아니라 빈 공간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 있다 그러면 그 공간에다 데이터를 확 할당해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기억 공간은 덮어 써지는 거니까 굳이 지웠다 새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일의 빈 공간을 관리를 합니다. 빈 공간 리스트라는 것에 의해서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파일을 삭제했거나 포맷 후에 저장 장치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파일의 저장 장치에 파일 테이블이 먼저 있는 거죠. 여기에 파일 이름이 있고 그 파일은 100번지부터 시작해서 저장되어 있어. 이렇게 정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빈 공간 테이블에는 200번지가 비어있고 180번지가 비어있다는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 노란 영역에는 이제 저장 장치 영역이어서 이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영역을 이제 지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역에는 지운 영역에는 사실 변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뭐만 변한다 그랬죠? 파일 테이블에 있는 이 사진 완.jpg에 해당하는 이 전체 엔트리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0번지에 대한 엔트리가 지워졌으니까 100번지에 대한 기억 공간은 여기 빈 공간 테이블, 빈 공간 리스트에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영역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 지웠을 때도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빈 공간을 관리할 때 실제 저장 공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관리하고 있는 파일 테이블만 관리를 한다 그랬어요. 지워질 때. 여기에서 착안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즘에 그 PC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데, 증거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죠.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찾아냈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증거를 찾는 과학 수사 기법인데요. 이 기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앞서서 우리가 배웠었던 파일 시스템이 그 기억 공간 저장 장치를 관리하는 그 원리로부터 나옵니다. 자, 보세요. 디지털 포렌식의 원리. 빠른 포맷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데이터는 남겨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일 테이블만 초기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블록 내용은 지우지 않고 빈 공간 리스트에 삽입만 하기 때문에 해당 블록에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 쓰지 않는 한 원래 데이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가려면 파일 테이블이라는 걸 참조해서 찾아가는 그 참고 자료가 필요한데 그 참고 자료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 그런데 더더군다나 빈 공간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빈 공간을 이렇게 다시 할당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빈 공간 리스트를 보면 새로운 블록을 할당할 때 그 리스트에 먼저 들어온 블록부터 할당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예제에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의 리스트를 만들 때 파일 B를 지우면서 빈 공간 리스트가 어떻게 생성됐죠? 2번, 4번, 12번, 8번 이렇게 리스트가 생성됐죠. 그러면은 이 순서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을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순서대로 파일들을 조합하다 보면 빈 공간 리스트에 있는 블록들을 조합하다 보면 어떤 정보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 먼저 들어온 블록 먼저 할당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스트에 먼저 들어온 블록부터 할당하기 때문에 휴지통에서 삭제한 파일이나 빠른 포맷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되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빈 공간 리스트를 쭉 살펴보면서 그 블록들을 역으로 이렇게 조합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제 이것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포맷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다시 그 데이터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에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저장 장치를 관리하는가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퀴즈를 통해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1번. 파일의 이름, 버전, 크기, 만든 날짜와 같은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을 뭐라고 합니까? 파일의
헤더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저장 공간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것.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관리한다 그랬죠? 파일 테이블을 통해서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3번, 다음 중 틀린 설명은 윈도우의 실행 파일에는 exe와 com 두 개가 있다.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디렉터리는 관련 있는 파일을 하나로 모아놓은 곳이다.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3번, 디렉토리 구성 중 최상위 디렉터리를 사용자 디렉터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루트 디렉터리라고 했습니다. 4번, 파일에는 파일 이름, 버전, 크기, 만든 날짜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헤더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지요. 마지막 4번, 무엇은 디스크 파일 시스템을 탑재하고 디스크 표면을 초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했습니다.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 표면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포매팅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파트 3에 대한 요약은요. 컴퓨터 내에는 여러 종류의 파일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 확장자를 사용한다. 파일 헤더에는 파일 이름, 버전, 크기, 만든 날짜 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관련 있는 파일을 하나로 모아놓은 구조를 디렉터리라고 한다.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위치 정보 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체제에 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